저런 노숙자는 제일 뒤로 밀어. 보험도 없을 거야.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복통으로 쓰러질 듯 고통스러워하던 노인은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이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라붙을 겁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올해 76살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날 밤 제가 입고 있던 차림새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형편없었어요. 낡은 면 잠옷 상하의에 10년도 넘은 회색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잠옷 소매는 다 늘어나 있었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죠. 슬리퍼는 뒷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입고 갔냐고요? 그날 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대로 나온 거였어요. 아니, 사실 그건 핑계고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검소한 게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집에 좋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옷장에는 양복도 있고 고급 캐시미어 코트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옷이 불편했어요. 50년 넘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만큼은 절대 버리지 못했죠.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1949년생입니다. 전쟁 직후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작은 채소 가게를 하셨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6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맏이었고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 갈 때 도시락에 밥을 꽉꽉 눌러 담아도 점심시간이 되면 금방 동이 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겨울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폐렴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보험도 없었고 병원비가 엄청 비쌌어요.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지만 턱도 없었죠. 결국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해드리죠. 일단 입원비부터 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돈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13살 소년의 품에서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맹세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고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공사판으로 나갔어요. 막노동이었죠. 시멘트 자루를 날랐어요. 한 자루에 50kg씩 됐는데 하루에 수백 자루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19살 때 군대에 갔어요. 제대하고 돌아오니 22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노점에서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장사했죠.
겨울에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더니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27의 작은 옷 가게를 열었습니다. 3평짜리 가게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사업은 순조로웠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품질 좋은 옷을 싸게 팔았죠.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30의 가게를 2개로 늘렸고 35에는 5개가 됐어요. 40살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대한의류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45에는 100명, 50살에는 500명이 됐어요. 60살이 됐을 때 대한의류는 국내 유수의 의류 제조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직원 수 1,500명. 백화점마다 저희 브랜드가 들어가 있었죠. 저는 가난한 중학교 중퇴생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수록 저는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60살부터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어요. 특히 병원에요. 강북에 있는 이 병원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있는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문전박대당했던 그 병원은 이미 없어졌지만 이 병원이라도 좋은 병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을 기부했어요. 어린이 병동 신축 비용으로요. 그 다음 해에는 암센터 연구비로 20억. 그 다음에는 최신 의료 장비 구입비로 30억. 작년에는 응급의료센터 확장 비용으로 40억을 냈습니다. 10년간 총 120억 원을 기부한 거예요. 그것도 전부 익명으로요. 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에요. 병원 측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죠. 병원 재단 이사이기도 하고요. 이사회에서는 제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병원의 중요한 결정에 제가 관여하는 거죠. 병원장도 저를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특히 간호사나 젊은 의사들은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올 때 항상 조용히 왔고 공식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사회나 병원장실에서만 만났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토요일 저녁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마누라는 3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예요. 저녁으로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밥을 좀 많이 먹었나 봐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속이 좀 더부룩했습니다. 체한 건가 싶어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냥 체한 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밤 11시쯤 되니까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배를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저 아프기만 했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혹시 맹장이나 장폐색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일 수도 있고, 나이가 76이니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119를 부를까 했는데 구급차가 오면 동네가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테고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다 보니 지갑을 챙기지 못했어요. 핸드폰도 충전기에 꽂혀 있었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 대가 섰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제 차림새를 보고 걱정이 된 거겠죠. 돈이 있을까 하고요. 아저씨, 응급실로 가주세요, 제발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나 봐요. 기사님이 결국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내 배가 너무 아파요. 괜찮으시겠어요? 119 부르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병원만.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신음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병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면서 응급실로 걸어갔죠. 자동문이 휙 하고 열렸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응급실 특유의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간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되는 여자였어요. 저는 젊은 간호사 쪽으로 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지영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걸 봤어요. 눈살을 찌푸리더니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잠옷, 해진 슬리퍼, 헝클어진 머리. 제 모습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차갑고 불친절했어요. 다른 환자들한테는 분명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을 텐데. 저한테는 뭐 때문에라고 했죠. 배가 너무 아파서요. 좀 봐주세요. 보험증 있으세요? 네. 건강보험증이요. 신분증이라도요. 저는 당황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그런 걸 챙기지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집에 두고 왔어요. 너무 급해서. 박지영 간호사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나이든 간호사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분증도 없으세요? 그럼 전화번호라도 주세요. 10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번호를 불렀어요. 그런데 박지영 간호사는 그걸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을 푹 쉬더니 옆에 최수진 간호사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런 노숙자 또 왔네 하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일단 저기 대기석에 앉아 계세요. 순서대로 볼게요. 근데 정말 많이 아파서요. 죽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지영 간호사는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팔에 붕대를 감은 20대 남자, 열이 난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 다리를 절뚝이는 중년 여성, 목발을 짚은 할아버지. 모두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불쾌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앉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의자 끝에 걸쳐 앉았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 옆에 있던 5살쯤 된 아이가 물었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쉿, 조용히 해. 쳐다보지.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한테 다 들렸어요.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낡은 옷을 입으니 그렇게 보이나 봐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대형 시계를 보니 11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11시에 왔으니까 15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7번 환자분.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팔에 붕대를 감은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중에 왔는데 먼저 불린 거예요. 9번 환자분. 이번에는 열난 아이를 안고 온 엄마가 불렸어요. 그 엄마도 저보다 나중에 왔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어요. 다리를 절뚝이던 중년 여성도 불려 들어갔습니다. 역시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박지영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아파요. 박지영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라고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던데요. 그분들은 응급 환자세요. 저도 응급인데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는 좀 덜 급해 보이세요. 걸어서 오셨잖아요. 정말 급하신 분들은 119로 오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걸어왔다고 덜 급한 거예요? 저는 택시비가 없어서 119를 못 부른 건데요. 아니, 사실 택시비도 못 낸 상태였지만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정말 아파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간호사는 냉정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시잖아요. 그때 옆에서 최수진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술 드셨어요? 네. 아니요. 술 안 마셨어요. 정말요? 냄새가 좀 나는데.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냄새가 난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술 취한 노숙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술 안 마셨어요. 저 원래 술 안 마셔요. 그래요? 뭐 됐어요. 어쨌든 기다리세요. 두 간호사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등을 펼 수가 없었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배를 움켜쥐었어요.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술 먹고 온 것 같던데? 응급실에 왜 저런 사람이 와서? 진짜 냄새나더라. 불쾌해 죽겠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게 다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욕을 견뎠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저는 응급실에 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은 침대를 급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다발성 외상. 의식은 반원수 상태. 외상외과 선생님 호출. 빨리.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박지영 간호사와 최수진 간호사, 다른 간호사들까지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도 여러 명 나타났어요. 모두 환자를 둘러싸고 바삐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런 환자가 있으면 제가 기다려야 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아프다고요. 교통사고 환자 가족들이 응급실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울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구석으로 더 밀려났습니다. 이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저는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배는 더 아팠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도 좀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많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맹장이 터졌거나 장폐색이거나 췌장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3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이제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간호사한테 말씀하셨어요?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3시간이요? 그럼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 아주머니가 안내 데스크로 가더니 박지영 간호사에게 뭔가 말했어요. 박지영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게 보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제게 왔어요. 간호사가 곧 부른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30분이 지나도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14번 환자분. 저는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비틀 진료실로 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에는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강민호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샘 당직을 서느라 피곤한 것 같았죠. 강민호 과장이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말투도 불친절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4시간째 기다렸는데. 4시간이요?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강민호 과장이 일어나더니 청진기를 목에 걸쳤어요. 그리고는 제 배를 몇 번 눌렀습니다. 대충 누르는 거였어요. 제대로 진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만져보는 느낌이었죠.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여기는? 네. 거기도. 청진기를 배에 갖다 대더니 몇 초간 듣더니 바로 빼버렸어요. 진찰 시간이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체한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아파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의사예요. 진찰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검사라도 좀 해주세요. CT라도. 검사요? 강민호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 보험 있으세요? 네. 보험이요? 건강보험증 있냐고요? 없으시면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CT 한 번 찍는데 수십만 원 나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민호 과장은 이미 처방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화제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 동네 보건소 가보시고요. 거기서 더 자세히 봐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음 환자. 강민호 과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를 쫓아내는 거였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소화제 처방전 한 장. 겨우 1분 진찰에 4시간을 기다린 거였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밤에도 응급실 약국은 열어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밀었죠. 소화제네요. 잠깐만요. 약사가 약을 지어줬어요. 작은 봉지 하나였습니다. 3,000원입니다. 아, 죄송한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네. 너무 급해서. 그럼 어떡해요? 카드라도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약사가 큰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일단 약은 드릴게요. 꼭 가져오셔야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가져올게요. 저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응급실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집에 갈까 고민했어요. 택시를 타자니 돈이 없고 걸어가자니 너무 멀었어요. 집까지는 2km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76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사실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가난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세상은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집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30분쯤이었어요. 1시간을 걸은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침대에 누웠어요. 약을 먹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노숙자는 제일 뒤로 밀어. 보험도 없을 거야. 술 드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일 보건소 가보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대한의료창업주 회장이에요. 50년 전 1,0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2천억 원의 기업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병원 최대 기부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총 120억 원을 기부했어요. 어린이 병동 신축에 50억, 암센터 연구비로 30억, 최신 의료 장비 구입에 40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 이사예요.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병원장도 저를 극진히 모십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 응급실에서는 제가 그냥 노숙자 취급을 당했어요. 낡은 잠옷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온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배는 많이 나아졌어요. 약을 먹고 푹 쉬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아마 정말 소화불량이었나 봐요. 하지만 토요일 밤 일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병원을 제대로 바꿔야겠다고. 오전 9시 비서 김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희야, 나 이정수야. 회장님 안녕하세요. 병원 이사회 소집해줘. 오늘 오전 11시로. 오늘이요? 갑자기요? 응. 긴급 이사회야. 모든 이사들한테 연락해서 꼭 참석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병원장한테 따로 연락해서 토요일 밤 응급실 근무자 명단 준비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양복을 입었습니다. 맞춤 정장에 넥타이,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평소의 제 모습이었죠. 10시 30분 김태희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차에 타니 김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토요일 밤에 강북 성심병원 응급실에 갔었어. 응급실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저는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김태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건 너무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회장님,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지. 많이.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걸 계기로 병원을 바꾸는 거야. 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어서 오세요. 토요일 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니 병원장 서준혁과 다른 이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6명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서준혁 병원장이 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심장외과 전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제가 상석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준혁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토요일 밤 응급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응급실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가봤는데 환자 차별이 심각하더군요. 환자 차별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병원은 환자 중심 의료를 표방하고. 서 원장,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서준혁 병원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쯤 제가 응급실에 갔었어요. 복통으로요. 회장님이 응급실에 오셨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게 연락하셨으면 즉시.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평범한 환자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서준혁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낡은 잠옷에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신분증도 안 가져가고요.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더군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4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먼저 진료를 받았죠. 안내 데스크의 박지영 간호사는 저를 노숙자 취급했어요. 최수진 간호사는 술 먹고 왔냐고 물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민호 과장은 1분 진료하고는 체했다며 내일 보건소 가보래요. 검사비가 비싸다면서요. 서준혁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원장이 몰랐으면 누가 압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다행히 녹음을 해뒀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을 틀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와 최수진 간호사가 속삭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런 노숙자는 제일 뒤로 밀어. 보험도 없을 거야. 돈 없는 사람들 왜 응급실에 와서 시간 낭비야. 강민호 과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체한 거예요. 내일 보건소 가보세요. 거기서 공짜로 봐줄 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현실입니다. 환자의 외모를 보고 보험 유무를 보고 차별하는 거죠.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엄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책상을 쾅 쳤어요. 제가 만약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맹장염이나 장폐색 같은 응급 질환일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병원에 120억을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이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한 겁니다. 제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문전박대당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13살 때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병원에 기부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서준혁 병원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네, 회장님. 환자를 외모나 보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우하세요. 응급도에 따라 분류하되 절대 외모나 경제력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박지영 간호사, 최수진 간호사, 강민호 과장. 이 세 사람은 한 달 정직 처분하세요. 그리고 필수 인권 교육을 이수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도 의무화하세요.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보험이 있든 없든,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에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세요.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네, 회장님.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응급실 개편을 위해 제가 20억을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에 쓰세요. 환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요.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꼭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서준혁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원장. 회장님이면 잘 대우하고 평범한 노인이면 함부로 대한다는 게 모든 환자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실험을 한 이유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응급실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응급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회장이 2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여 응급실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첫걸음을 뗀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바구니를 들고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응급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낡은 잠옷은 아니었고 깨끗한 캐주얼 복장이었죠.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박지영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영 간호사. 박지영 간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꽃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지난번에 너무 힘드셨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예요. 회장님을. 아니, 환자분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박지영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 일로 뭘 배웠어요?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도요. 잘 배우셨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믿어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을 똑같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박지영 간호사가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강민호 과장도 만났어요. 그는 진료실에서 나와서 저를 보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 과장, 왜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했어요. 밤새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고 환자는 계속 밀려오고 그 상황에서 보험도 없어 보이는 노인이 와서 그냥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민호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사예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귀찮아했어요. 의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의사가 됐는지, 환자에게 의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네, 회장님. 이번 일로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초심을 잃었던 거예요. 초심이요? 네. 저도 의대 들어갈 때는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요. 강민호 과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 앞에 오는 모든 환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이라는 걸요. 그렇죠. 그걸 잊지 마세요. 네, 회장님.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응급실 시스템이 바뀐다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바꾸면 이 병원이 정말 사람 살리는 곳이 되는 거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내세요, 강 과장.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줬어요. 최수진 간호사도 찾아뵀습니다. 그녀는 휴게실에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최수진 간호사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왜 간호사가 됐는지 잊고 있었어요.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친절한 간호사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때 감동받아서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네, 회장님. 이제는 모든 환자분들을 제 어머니 대하듯이 모실게요. 3달이 지났습니다. 강북성 신병원 응급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도착 순서와 의학적 응급도에 따라만 분류됐어요. 외모, 복장, 보험 유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고 간호사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개선됐어요. 대기실이 넓어지고 편해졌습니다. 의자도 푹신한 것으로 바뀌었고 무료 음수대와 간단한 간식도 비치됐어요. 환자 보호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급실이 병원 내 1위를 했습니다. 민원도 90% 이상 줄었고요. 박지영 간호사는 친절 직원상을 받았어요. 환자들의 추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강민호 과장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는 의사로 의사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병원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니 불이 켜진 병원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회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박지영 간호사였습니다. 퇴근하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아, 박 간호사. 퇴근해요? 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 중이에요. 같이 앉을래요? 박지영 간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요즘 응급실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환자분들이 웃어요. 전에는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고맙다, 천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떤 차림을 하고 오시든 보험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상관없이 모두 제가 돌봐드려야 할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만하고 무례하게요. 환자를 숫자로만 보고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면서요. 박지영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박 간호사는 배웠잖아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매일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박 간호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요. 그러면 돼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이 그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진짜 승리가 뭔지 알았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120억을 기부한 것보다 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이 더 값진 일이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한을 조금은 풀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은 노인이 실은 병원 최대 기부자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실은 놀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의료진 여러분,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떤 환자든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으며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